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민심서의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민심서라.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새겨될 글이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은 요임금의 뒤를 이어 12목에게 물어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고, 요임금 다음에 요순우탕 아닙니까? 요임금의 뒤를 이어가지고 12목들에게, 목민들에게 12명에게 지역을 줘가지고 다스리겠다면서. 주나라 문왕이 정치를 할 때는 3억 지방관을 세워 수령으로 삼았으며, 맹자는 평육에 가서 갓죽을 사용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비유하였으니, 이러미로 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목이라. 칠목이죠. 원래 소우 옆에 칠복이죠. 회초리 들고 소 방목하는 거죠. 목이라 하는 것은 성현이 남긴 뜻이다. 성현이 가르치면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가 백성들을 가르쳐 각각 수신하도록 하는 것이고, 목민관이, 또 하나는 태학에서 국자, 공경 대부의 자제들을 가르쳐 각각 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니,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목민인 것이다. 그죠? 목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고 몸을 닦는 게 그 절반이고, 반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성인의 말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워졌다. 성인이 살아진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의 지방관이라는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핵심적이죠. 요거 때문에 목민심서를 쓰게 된 거죠.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공궁하고 피피하여 서로 떠돌다가 굶어 죽은 시체가 구렁텅이에 가득한데도 지방 장관이 된 자들은 한창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나의 아버지께서는 성스러운 조정의 인정을 받아 현대 임금의 혜택을 받아서 연천 현감, 화순 현감, 현감은 면장입니다. 예천 군수, 울산 도호 부사, 진주 목사를 지냈는데 모두 치적이 있었다. 아주 좋은 업적을 남겼다. 비록 나는 불초하지만 이 불초는 겸사죠.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워서 다소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뒤에 수령이 되어 이를 시험해 보아서 다소 증험도 해봤다. 실험도 해봤다. 그러나 뒤에 떠도는 몸이 되어서는 이를 쓸 곳이 없게 되었다. 먼 변방에서 귀양설이 한 지 18년 동안 사서와 오경을 되풀이 연구하여 수기의 학을 공부했다. 내 몸을 닦는 데 공부를 했다. 사서, 여기서 오경이죠. 뭐가 빠졌어요? 육경에 악기가 빠진 거죠.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학문의 반이라 하여, 아까 했죠? 반은 백성 다스리는 거, 반은 수기, 그죠? 제 몸 닦는 거. 이에 중국의 역사서인 23사와 우리나라 역사 및 문집 등 여러 서적을 가져다가 옛날 지방 장관이 백성을 다스린 사적을 업적을 다 골라가지고 세밀히 고찰하여 이를 분류한 다음 차례로 편집했다. 그러니까 많은 방대양의 자료를 참고해서 이 목민심서를 쓰게 되었다. 남쪽 시골은 전답의 조세가 나오는 곳이라 논과 밭에 세금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곳이다면서, 간악하고 교활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났는데, 내 처지가 빈천함으로 들은 것이 매우 상세했다. 내가 처지가 벼슬이 낮은 신분이 뭡니까? 귀양가를 입고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저 밑바닥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그대로 분류하여 대강 기록하고
나의 천박한 소견을 붙였다. 이건 자기 겹사죠. 모두 12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왔죠. 이런 부임, 임관 되는 거. 그 다음에 율기, 3은 봉공, 4는 애민. 그 다음은 차례로 육전이고 11은 진황,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해관, 태미식이라는 거죠. 12편이 각각 6조씩 나누어졌으니 모두 75조, 2조가 된다. 혹 몇 조를 합하여 한 권을 만들기도 하고 혹 한 조를 나누어 몇 권을 만들기도 하여 통틀어 48권으로 한 부가 되었다. 비록 시대에 따르고 풍습에 순응하여 위로 선왕의 헌장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이것도 겸사죠.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서는 조례가 갖추어졌다. 고려 말에 비로소 호사로 수령을 고가 평가하였고 조선에서도 그대로 하다가 그 뒤에 7사로 나누는데 평가 기준을 7기준으로 이를테면 수령이 해야 할 일의 대강만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수령이라는 직책을 관장하지 않은 일이 없으니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도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고찰하여 스스로 시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첫머리 부임과 맨 끝의 해관 2편을 제외한 나머지 10편에 들어있는 것만도 60조나 되니 진실로 어진 수령이 제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방법이 어둡지 않을 것이다.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옛날 부염은 이현보를 지었고 옛날 부염이라는 사람은 이현보라는 족보, 고를 다스리는 그런 책을 지었고 유이라는 사람은 법범, 규범이 되는 법을 지었으며 왕소는 독단이 있고 왕소라는 사람은 혼자 판단 내리는 그런 글을 적은 책이 있고 장약에게는 계민집, 백성을 경계하는 글을 적는 문집이 있으며 진덕수는 정경, 정치와 경영을 또 그다음에 호태초는 서은, 말의 실말을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한봉은 택환편, 환택편, 은택을 관리로서의 은택을 내리는 것을 지었으니 모두 이른바 목민에 관한 서적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 대한 책이다. 이제 그런 서적들은 거의가 전해오지 않고 음란한 말과 개의한 글만이 일세를 횡행하니 내 책임들을 어찌 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역 대축기에 지천대축이죠. 옛날 사람들의 말이나 행실이 많이 알아서 자기의 덕을 기른다 하였으니 이는 본디 내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이지 어찌 반드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겠는가. 심설한 것은 바로 심설한 무슨 까닭이냐.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합니다. 내 마음으로만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죠. 당저 당시 임금 순조임금이죠. 순조임금 21년 신사년 1821년 봄에 열수 정용은 산다. 열수는 호고 정용은 정약용이죠. 자, 다음 목민관이란 무엇인가? 원목 이런 게 있어서 원패, 원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그 한유의 원도에서 나오죠. 원도. 근데 한유의 그 대표적인 건 뭡니까? 중국의 한유 유정원은 고문 부문을 일으키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한유의 원도와 사설이죠. 사설. 사설이라는 것은 스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사람은 공장 일하는 사람들,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스승이라고 하면 하늘같이 알아주는데 4대 부족숙들은 스승이라고 하면 스승이 뭐 하는 사람인데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다 하면 네가 아부하러 가나? 스승인데 나이가 젊어. 야, 그 어린 사람한테 뭐 배우겠다고? 하는 거라. 한유가 생활 때 도가 높고 내보다 깨달음이 앞선 사람은 스승인데 어찌 그 스승을 나이를 따지고 관직의 그걸 가지고 하느냐.
사도가 무너졌다 하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게 바로 근원적인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패, 원도 그런 데서 나온 게 이제 원목이죠. 목민 간의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이죠. 목민자가 백성을 위해서 있는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서 있는가?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서울 투표할 때 왜 투표하는가? 투표의 근원이 뭔가? 이런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목민자가 백성을 위해서 있는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서 있는가? 목민자는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백성이 곡식과 삶과 실을 생산하여 목민자를 섬기고 세금을 내가지고 또 수레와 말과 또 그걸 말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목민자를 전송하고도 또 환영하며 또는 고열 아주 피를 뽑아내는 거죠. 진수 골수를 짜내가지고 목민자를 살찌고 있으니 백성들이 과연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자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유명한 말 있죠. 임금은 배이고 다스리는 사람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받들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배가 순탄하지 않은 배는 뒤집어 버린다. 그러니까 백성이 목민관답지 않으면 그거는 처단해야 된다.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 무슨 목민자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목민자가 왜 생기는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목민관이 없었어.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공언을 잘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그에게 가서 해결을 보았다. 그러면 사방 이웃 사람들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초대하여 높이 모시고 그 이름을 이정을 했다. 마을에서 제일 바른 사람이다 이랬다. 그게 지금 2장이지 2장. 또 여러 마을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장자, 나이 많은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 가서 해결을 보고는 여러 마을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여 높이 모시고 이름을 당정이라고 했다. 이게 뭡니까? 마을보다 큰 거죠. 면장쯤 되겠죠. 또 고을의 백성들이 자기가 오래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다툼거리를 가지고 어질고 덕 있는 자를 찾아가 그들에게 해결을 보고는 여러 고을이도 감복하여 이름하여 주장이라고. 주장. 주는 뭡니까? 도지사쯤 되겠죠. 여러 주의 장들이 또 한 사람을 추대해 어를 모시고 이름을 국군이라 임금이라고 했으며 또 여러 임금들이 추대하여 어를 모시고 방백이라고 그 위에 사방의 백들이 모여서 우두머리를 한 게 황제다며 황왕. 따지자면 황왕은 근본은 이정에서부터 쭉으로 올라가가지고 생긴 거다. 백성을 위하여 목민자가 있던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살핀 것, 이유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민관이 왜 있느냐? 백성을 위하여 있는 거지 목민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때는 이정이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희망에 의해서 법을 제정한 다음에 당정에 올렸고, 그죠? 면에 올렸고, 당정도 또 민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도에 올렸고, 그죠? 도의 주장은 또 궁국에게, 궁국은 황제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그 법은 다 백성들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후세에 와서는 한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된 다음 자기 아들, 동생, 그리고 시어, 복종까지 모두 봉해가지고 제후로 세우는가 하면 제후들은 또 자기 사적인 사람을 골라 고을 수령으로 내주고 주장은 또 그 사적인 사람을 추천해서 당정, 이정으로 세우고 있다. 네. 원래는 백성에서 왕을 했는데 왕이 오히려 자기 걸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왜 쌀밥을 옛날에 이밥이라 한지 알아요? 네. 이밥은 이시조선밥이잖아요. 이시조선밥. 그럼 북한은 뭐예요? 김밥이지, 김밥. 김정은이 밥을 먹으니까 김밥. 근데 그게 김정은이 거 아니잖아.
그래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서 제후에게 주면서 제후는 또 자기 욕심대로 법을 만들어서 주장에게 주고 주의 장은 또 당정에게 당정은 이정에게 각각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줬어요.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법이라는 것이 다 임금은 높고 백성은 낮으며 아래 사람을 긁어다가 윗 사람에 붙여주는 그 격이 되어 얼핏 보기에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꼴에 주격이 전도됐다. 바뀌어져 있다. 목민자는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공무원은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돼서 공무원을 위해서 백성이 있는 것 같이 잘못되어 있다. 주체가. 네. 지금 수령이 옛날로 치면 제후들인데 그들의 집은 여마, 수레와 말과 의복과 음식이 그리고 좌우의 편패는 뭡니까? 예쁜 여자, 시중든 여자죠. 그 다음에 시어, 종들 거의 임금과 맞무는 상태다. 이들의 권세와 그 능력은 이 사람을 경사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의 형벌과 위험은 사람을 겁주기 충분했다.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리하여 거만하게 제 스스로 높은 체하고 대연히 제 혼자서 자신의 목민자임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도 뭡니까? 지금 요즘 기업인들 갑질하는 게 바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이 다투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 가게 되면 곧 불쾌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왜 그래도 시끄럽게 구냐 하고 한 사람이 굶어 죽기라도 하면 지가 잘못해서 죽었다 하며 곡식이나 옷감을 생산하여 섬기지 않으면 매질이나 몽둥이질 하여 피를 보고야 말 뿐이라 아니라 날마다 돈걸음이나 세고 협주 도을 일기 삼아 기록하여 돈과 배를 거두어 들여서 전택이나 장만하고 권귀 권력과 있고 지위가 귀한 사람 재상에게 뇌물을 쓰는 것을 일삼아 후일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성이 목민자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어디 이치에 닿기를 하는가? 목민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네. 협조도를 밑에 주석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가정명호라는 말 있잖아요. 포사자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뱀을 잡는 거야. 뱀이 백사야. 백사가 얼마나 독한가 하면 이 뱀의 색깔이 하얀데 안에 핏줄이 보여. 근데 이 뱀이 풀 위를 지나가도 독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이 다 말라 죽어. 사람이 한번 물면은 핏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직사를 해. 그런데 이게 한약재에 치료할 수 없는 약의 약재로 써요. 그래서 의원이 임금에게 이 뱀을 1년에 2마리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거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거를 세금으로 거두는 거라. 이 뱀 2마리 잡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뱀 잡는 걸로 직업을 바꿨어. 그래서 한유가 물었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이 뱀 잡는 걸 하다가 이 뱀에 결국 물려 죽었고 아버지도 이 뱀 잡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뱀에 물려 죽었다. 그러니까 한유가 그럼 왜 그거 하나 다른 거 하지? 하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 때 우리 그 동네 마을이 30호였다. 30가구였다. 아버지 때 가구가 15가구로 줄었다. 나하고 사는데 지금 5가구밖에 없다. 왜 그러냐? 아전들이 시찰하고 왔다가 세금 거두러 왔다가 소도 몰고 가고 닭도 몰고 가. 그냥 막 몰고 가. 응?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다가 여기 살 수 없어 다 도망갔다는 거야. 동네가 난리 나는 거지. 그때 자기는 이렇게 단지 안에 넣어놓은 뚜껑을 이래 여러 가지 뱀이 있는가 확인만 하면 돼.
그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거를 보고 가정맹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거기서 아전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문제자는 목민자. 이 사람들이 행포로 인해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이 목민자의 폐단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다산의 아주 간절한 요망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포사자설, 뱀을 잡으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세금 걷어가는 것보다 낫다. 세금 걷어가는 사람보다 낫다. 실제로 다산이 살았을 때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산의 시가 2000여 수가 넘죠. 아주 시도 방대한 시가 많습니다. 근데 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성정을 노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을 폭로하는 매력이 있어요. 우리는 언론이 폭로를 하잖아요. 현재는. 옛날에 시로 잘못하면은 시로 폭로한 겁니다. 우리 정과정국 대표적인 게 있죠. 임금이 나를 못 믿고 나를 의심해서 쫓아냈어.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정과정이 임금을 위해서 노래를 하죠. 잔을 효성만 알다. 지는 달 새벽별 별은 내 심정 알 겁니다 하고 정과정국을 부르잖아요. 그 임금이 그걸 읽어보고는 아이고 야야 네가 내가 오해했는가 보다 하고 다시 불러드리죠.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미워해도 미워요, 섭섭해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만 시로서는 토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산은 이거를 현실 사회를 폭로한 시가 많아요. 사회시가. 아주 대표적인 시 하나가 애전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애전량. 애전량이란 말은 뭐냐면은 남자 성기를 잘라가지고 피가 뚝뚝 떠는 걸 들고 울부짖는 걸 보고 슬퍼서 지은 시입니다. 남자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호적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호적에 올렸는데 그 다음날 영장이 나와. 영장이. 애가 핏덩어리인데 영장이 나면 군대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할아버지한테도 영장이 나와 군대 가라고. 왜 갑니까? 뭔 소리라? 돈 내란 소리. 그러니 오죽하면은 그래 남자가 이 문제는 이 성기 때문이다 하고 성기를 잘라가지고 들고 울부짖는 모습을 피가 뚝뚝 뜨는 걸 들고 울부짖는 모습을 다산이 목격하고 시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목민심서를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아전들의 행포가 심했구나 심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패망의 지름에 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산은 이런 목민심서의 책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3살 박이 아들 여이고 다산 스스로도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농아 광지라 아이 이름이 농아라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알을 낳았는데 아들이라 아들을 낳았으면 뭡니까? 과거 급제가 벼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비가 유배를 갔으니까 얘는 뭡니까? 벼슬 할 수 없죠. 과거심에 응시 자기 박탈됐죠. 아버지로서는 뭡니까? 면목이 없죠. 그래 니는 농사나 지어야 되겠구나. 벼슬을 못하니까. 그래 이름을 농아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가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광지라는 것은 뭡니까? 무덤 속에 편지를 넣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어린애는 죽으면 애촉하거든요. 어린애는 죽으면 옛날에 보면 지게로 지고 가서 그냥 산에다가 놓고 그 돌멩이 얹고 흙 덮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치우고 결혼을 하고 난 사람이 죽을 경우는 상여가 나가죠. 그런데 다산이 또시락스러운 모습 보이죠. 여기에 아이가 죽은 데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네 죽음을 참 내가 애통하다 네 참 죽음을 슬퍼한다 이런 글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은 아빠에 대한 위로가 되겠죠. 예. 그러나 옛날에 그전에는 물론 나이 든 사람이 죽으면 뭐 제문을 쓰고 축문을 읽고 뭐 슬퍼하고 하지만은 어린애는 그냥 애촉으로 그냥 20세 미만에 장가를 결혼하기 전에 간 죽은 애들 그냥 산에다 버렸어요. 지게 지고 가서. 그런데 이게 죽은 아이에게 참 성인 같은 대우를 했다는 게 또 다산만의 글이죠. 농아는 곡산에서 잉태하여. 농아는 이 아이 죽은 아이 농아는 곡산 지역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기민년 12월 2일에 태어났다가 임술년 11월 30일에 죽었다. 홍역이 천연두가 되었고 천연두가 종기가 되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다산도 천연두 때문에 산미 눈썹이 세 개를 했잖아요. 나는 강진의 적소에서 글을 지어 그의 형에게, 지금 얘는 뭡니까? 유배간 사이에 얘가 태어나서 죽은 겁니다. 그의 형에게 보내 그 애의 무덤에 곡을 하고 알리겠다. 애 죽음을 소식을 알고도 가지 못한 거죠.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의 대가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죠. 추사는 추사체를 해서 서해에 아주 획을 그은 인물인데, 추사는 여러분 서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시도 잘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압권, 그걸 가지고 보망시라 하죠. 보망시. 아내가 죽은 도망시, 아내가 죽음을 애도하는 시, 도망시. 도망시의 최고시는 매요신의, 중국의 매요신의 도망시입니다. 매요신의 아내를 죽음을 슬퍼하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보옥 같은 아내를 내가 아무리 봐도 내 같은 세상 천지 어디 봐도 내 아내만큼 예쁜 아내 없었지. 이 보옥 같은 아내를 어찌 차마 땅속에 묻겠는가. 참 슬프죠. 죽은 아내도 그 글을 읽으면 조금 위로될 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망시의 1인자는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를 갔죠.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젊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사랑을 했겠죠. 그런데 제주도 유배지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아내는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추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추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다음 세대에는 내가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유배를 가봐. 당신이 유배를 가 있고 내가 죽어볼게. 그러면 당신이 내 심정 알 거야. 그 얘기. 여기서도 자식이 죽으면 뭡니까?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죽은데도 못 가고 편지를 써가지고 무덤에 넣으라고 그 죽은 아이 형한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글은 이렇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것이 겨우 3돌 뿐인데 나와 헤어져 산 것이 2년이 된다. 그러니까 3년 중에 1년만 같이 살고 2년은 헤어졌다. 그러니까 유배 오기 1년 전에 1년 동안 살았다. 사람이 60년을 산다고 할 때 40년 동안이나 부모와 헤어져 산 것이니 이야말로 슬픈 일이라 하겠다. 너가 태어났을 때 나의 근심이 깊어 너를 농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얼마 후 집안의 화가 근심하던 대로 닥쳤기 때문에 뭡니까? 천주교 박해죠. 신유사오. 너에게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하려 한 것일 뿐이니 이것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죽으면 기꺼이 행령을 넘어 열수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내가 죽는 것 없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내가 그래도 너희를 두고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데 살아있고 나는 뭐예요? 차라리 죽고 싶어.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데
난 죽고 싶은데도 살아있고, 너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데 네 살고 싶은데도 죽었으니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뭐 하늘의 운명을 내가 어찌할 수도 없다. 마음은 나는 빨리 죽고 싶고, 너는 살고 싶은데, 너는 죽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만약 내가 네 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너가 살 수는 없겠지만, 너 어미 편지에 애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나의 홍역이 곧 낫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천연두가 곧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편지에 당신이 오면은 아가 곧 나을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네가 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해 그런 말이다. 그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단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마음의 의지를 삼으려 한 것인데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으니 정말 참 슬픈 일이다. 네 소원이라도 들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덜 마음 아플 것인데. 그죠? 신유년 1801년 신유 사옥이죠. 천주교 박해. 겨울에 과천의 점사 주막에서 너희 어미가 너를 안고 나를 전송할 때 너희 어미가 나를 기다리며 나를 가리키며 네 아버지다 라고 하니 네가 따라서 나를 가리키며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제 아빠 소리를 이제 할 때죠. 아빠. 뭔지도 모르고 아빠 하니까 그냥 아빠 한 거라. 너는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은 실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뭐 모르고 그냥 엄마 말만 따라한 거야.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웃 사람이 집으로 떠나갈 때 소라 껍질 2개를 보내주며 너에게 주라고 했더니 너 어미 편지에, 그 강진은 바닷가잖아요. 소라 껍질은 신기하니까 선물로 보내줬는데, 애가 강진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소라 껍질을 찾다가 받지 못하면 불이 꺾이곤 하였는데 그 애가 죽어갈 무렵에 소라 껍질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소라 껍질을 받고 죽었네. 했으니 참 슬픈 일이다. 너희 모습은 깎아놓은 듯이 빼어난데 코 왼쪽에 조그마한 검은 사마귀가 있고 웃을 적에는 양쪽 송곳니가 뾰족하게 드러났다. 아, 나는 오로지 네 모습만 생각나서 거짓없이 너에게 구하노라. 가서를 받으니, 가서는 집안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으니 그 애의 생일에 묻었다 한다. 네 생일날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복로 이기량의 사람이 항상 친구 이기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느냐, 자녀 가운데 요절 일찍 죽은 자는 마땅히 그들의 생년월일 이름 자 모습 등과 죽은 연월까지 갖추어 써놔 뒷사람이 증언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흔적이 남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어릴 때 죽어도 뭐 써놔야 되지. 우리 지금 그 미라 발견돼 가지고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지금 고정되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그거 뭡니까? 안동에 가면 그 원희 엄마 그 있잖아요. 남편이 죽을 때 원희 엄마가 그 편지 써가지고 그게 남아 있잖아요. 내가 처음 경자년 가을에 예천 군사에서 아기 하나를 지웠고 신축역 7월에 아내가 학질로 인해 계집 아이 하나를 8달 만에 또 출산했는데 4일 만에 죽었으므로 미처 이름을 짓지 못한 채 와서라는 그러니까 언덕에 묻었다. 그 다음에는 무장과 문장을 낳았는데 다행히 성장하였다. 그 다음이 구장이고 그 다음은 딸아이 효순인데 순산하기 때문에 효순이다. 참 그렇죠. 애가 엄마의 산통을 없이 잘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효순이라는 거죠. 우리 그 춘추에 보면은 아이가 난산으로 억지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억지로 태어났다고 그 엄마가 또 특이하죠. 걔를 굉장히 미워해. 난산으로 태어났다고. 그런 거죠. 구장이와 효순이에게는 모두 광명이 있으나 죽고 난 뒤에 거다가 기록을 해줬다면요. 진짜 광명이 아니라 책에만 기록합니다. 그거는 내 책에만 죽었는데 무덤에 써주지 않고 내 그냥 기록에만 남겼다. 그 다음에는 딸 하나를 얻었는데
지금 10살이 되어 이미 2번째 홍역을 지냈으니 아마 이제는 요살을 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역을 겪으면 죽으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호적 등본도 호적에 안 올리고. 그래서 늦게 이름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삼동으로 곡산에서 천도로 요절했다. 그때 아내는 아기를 가졌는데 슬퍼하는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열흘이 지나 또 천도를 앓다가 며칠 안 되어 또 요절했다. 그 다음이 곧 농장이다. 삼동이는 병진년 11월 5일에 태어나서 무오년 9월 4일에 죽었으며 그 다음 해에는 이름이 없다. 구장이와 효순이는 두척산에 묻었고 삼동이와 그 다음 해에도 두척산 기슭에 묻었으니 농장에도 역시 두척산 기슭에 묻어야 할 것이다. 모두 6남 3녀를 낳았는데 산 애들이 2남 1녀이고 죽은 애들이 4남 2녀이니 죽은 애들이 산 애들이 2배다. 아,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잔혹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많은 애를 잃게 된 거죠. 그 아이들 죽음을 슬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비임도 없으니까 애가 생기면 낳고 낳은 데다가 또 뭡니까 전염병이 있으면 그냥 죽게 되고 죽으면 죽는 대로 또 사면 사는 대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고 많은 애를 6남 3녀를 낳았는데 2남 1녀는 죽었다. 2남 1녀가 살고 3명은 살고 9명 중에 6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안는다 했는데 묻는다 했는데 이런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이 다산의 그런 굉장히 그 실학적인 풍을 많이 남기고 있죠. 다산은 시로서 대표를 한다면은 다산과 관계되는 라이벌 인물은 누굴까요? 연암 박지원이죠. 연암 박지원. 연암의 다산은 대표작이 목민심서라면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은 뭡니까? 열하일기죠. 열하일기. 중국의 열하라는 것은 온천이죠. 온천. 열하를 다녀오면서 쓰는 일기. 그 다음에 다산은 시라면은 연암은 문장이죠. 그래서 문체 반증이 일어나죠. 연암의 그 글 중에 유경집 예사라는 유명한 글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조상, 저 위에 상고 때부터 조상이 누구였고 그 위에 훌륭한 벼슬 한 사람 누구였고 누구의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또 자랐을 때 청명하게 자랐는데 아주 희망적이었는데 아 죽었다 슬프다 뭐 이렇게 나가요. 보통 다 그런 형식으로 갖춰져 있어요. 근데 유경집 예사라는 걸 보면은 유경집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유경집의 아버지가 연암 박지원과 친구라. 그래서 그 유경집의 할아버지가 늦게 유경집의 아버지를 아들 하나를 낳은 거라. 유경집의 아버지도 늦게서야 아들 유경집을 낳은 거야. 근데 유경집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보내면 전부 다 자기야 뭐 천재라고 영재교육 시키고 하는데 좀 남다르게 똑똑한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아버지 독차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놀았는 거라. 그럼 뭐 아버지도 할아버지 저를 좋아하니까 또 아버지도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아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유경집이 장가를 갔어요. 20살쯤 되면 장가를 가잖아요. 장가를 가서 애 하나를 낳았어. 애 하나를 낳고 죽어버렸네. 가문의 희망인데 애 하나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유경집의 아버지가 연암하고 친구라.
그 연암에게, 박지원에게, 자네 우리 애 뭡니까 아까 죽은 사람에게서는 묘지명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연암이 써줍니다. 어떻게 쓰느냐? 아, 유경집이 죽었다네. 유경집이 죽었는데 유경집이 집에 가보니까 할아버지는 울지 않고 있네. 손자가 죽었는데 울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울지 않아. 왜 안 우느냐? 내가 울면 내 아들은 얼마나 슬프겠노 싶어가지고 안 울어. 그리고 아버지도, 유경집의 아버지도 울질 않고 있어. 내가 울면 할아버지도 슬퍼할 건데 내가 울 수가 있나? 못 우는 거야. 유경집의 아내도 안 울어. 시아버지, 시조부가 안 우는데 내가 울 수가 없잖아. 유경집의 친구들도 와서 안 울어. 와보니까 아무도 안 우는데 이 분위기가 울 수가 없어. 누가 우느냐? 유경집의 어린 아이. 젖먹이 어린 아이만 상황이 심각한지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죠. 아무도 안 우는데 사람을 더 울게 만들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느냐? 죽은 사람이 슬픈가? 산 사람이 슬픈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연암은 산 사람이 슬프다. 왜? 죽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가버렸다며. 둘이가 서로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자고 같이 맹세를 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도 없이 가버렸다며. 산 사람은 그 배신이 크다 말이죠. 산 사람이 더 슬프다 하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바로 연암의 글의 재주. 다사는 뭡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중국이 왜 중국이냐? 나라 한복판에 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다사는 뭡니까? 조선시를 강조하죠. 조선에 태어나 조선의 음식을 먹고 조선시를 쓰겠다. 여기도 중국이다. 그렇게 다사는 조선시를 강조했고 우리 자주국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실학을 이야기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다? 목민심서이다. 이렇게 해서 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올려둘 테니까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